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시원하죠? 네? 자, 오늘 할 차례는 어디부터인가요? 임대료 규제를 했었고요. 분양가 규제는 임대료 규제와 성격이 똑같아서 일단 이번 순환은 패스하겠습니다. 임대시장에서 규제하는 게 임대료 규제고요. 분양시장에서 규제하는 게 분양가 규제거든요. 그 성격이 똑같아서 분석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택보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좀 더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진도 나가 있습니다. 지난주 했던 내용이 경기 변동론 뒷부분부터였죠. 첫 번째 주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총론을 했고요. 부동산 총론에서 부동산 개념이라는 것하고 부동산 분류라는 것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특성, 부동산 속성 했는데 1편에서는 중요한 게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였죠. 요걸 이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에 수요 공급하고 이제 경기 변동 좀 들어갔는데, 수요 공급에서는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유량 변수냐 저량 변수냐 구별하는 것을 꼭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유량 변수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고 저량 변수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한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이런 말이 되면 유량 변수, 그런 말이 안 되면 저량 변수, 이렇게. 그 다음에 유효 수요, 잠재 수요 해서 우리는 돈을 들고 와야 된다 그랬죠. 유효 수요로 측정을 한다. 마찬가지 공급도 유효 공급으로 측정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이거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공급량 변화와 수요량 변화, 얘네들은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것이고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수요 변화, 공급 변화는 세로의 선을 그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오른쪽에 그리느냐 왼쪽에 그리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결국은 그 이유는 그 재화의 가격인지 아닌지는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이 되죠.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니면 모두 다 선을 세로 그리는 거죠. 근데 이게 공급 곡선을 세로 그리는지 수요 곡선을 세로 그리는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산 요소 가격이나 생산 기술 수준, 요 두 가지가 나오면은, 물론 더 있어요. 나머지 더 있는데 이게 대체로 이렇게 나오는데, 생산 요소 가격이 문제에서 실제로 생산 요소 가격으로 나올 수도 있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생산 요소 가격 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나올 수도 있고, 임금, 건설 노동자 임금이 나올 수도 있고, 택지 가격, 이런 게 다 생산 요소 가격이거든요. 아무튼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렇게 보면. 그럼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뭐란 얘기예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킬지 왼쪽으로 이동시킬지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대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인구가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하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인구가 감소하면 왼쪽,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소득에서 한 가지, 또 관련재 가격 요 또 한 가지 해서, 소득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게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를 확인해서, 정상재라면은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해서 오른쪽에 그리면 되겠지만,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해서 왼쪽에 그리면 돼요. 이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라 그랬죠. 근데 열등재가 나오면은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왼쪽에 그려야 돼요. 수요 곡선은 왼쪽에. 그죠?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련재 가격에서는 대체재 가격이 나오면은 같은 방향이다라고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자, 물론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대체재 보완재, 정상재 열등재를 다 제대로 흡수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처음 1, 2월 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정도만 인식을 하고, 결국은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느냐 왼쪽으로 이동시키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것만
파악을 하고 지나가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수업을 할 때 큰 줄기가 있으면 그 줄기에서 갈래가 뻗어나고 나무를 그릴 때 가지 뻗어나가듯이 그 가지석에서 구체적인 이런 잎사귀까지 다 그리는 것이 어렵다면은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패스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모르면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신다. 나중에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했죠.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달성하는 거고요. 불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다르죠. 그때 초과 수요인 불균형이 있고 초과 공급인 불균형이 있죠. 초과 공급인 불균형에서는 가격이 내려가서 균형으로 가고요. 초과 수요인 불균형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서 균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것. 이때 다시 또 뭐가 나와요? 수요 변화, 공급 변화가 나와요.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해야 되죠. 이게 바로 수요 변화, 공급 변화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 또는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또는 균형 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거 대답해 주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거래량 증가, 거래량 감소 이거는 이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이 말 따라 그대로 간다 그랬죠.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하는 것은 수요의 경우에는 끝까지 다 일치하는데 공급의 경우에는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지만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공급의 감소인 경우도 공급 감소, 거래량은 감소하지만 가격은 올라가는 이 패턴이 반대로 바뀐다 그랬죠. 자, 이런 내용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탄력성으로 가서 탄력성의 개념, 종류, 응용 뭐 이런 거 했어요. 탄력성이라는 건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 그랬죠. 탄력성이 2다 그러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수량이 2배만큼 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다 그러면은 수량이 가격의 2배만큼 변한다. 소득 탄력성이 0.6이다 그러면은 수량이 소득의 0.6배만큼 변한다. 이렇게 항상 탄력성을 생각할 때는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로 기억을 하시라 그랬죠. 아무튼 그게 이제 개념이고요. 종류에서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해서 가격 탄력성은 0보다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게 구분이 없이 그냥 절대값을 씌워서 나타내는데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은 0보다 크다, 작다에 따라서 재화의 성격이 다르다 그랬죠. 0보다 크면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재,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열등재. 지금 방향이 같다 반대다 이거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수요 변화에서 방향이 같으면 정상재, 반대 방향이면 열등재였죠. 그게 숫자, 분모로, 분수로 나타낼 때 같은 방향이면 분모 분자 부호가 같기 때문에 양수로 나타나는 것이고 반대 방향이면 분모 분자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교차 탄력성에서도 0보다 크면 대체재, 0보다 작으면 보완재죠. 이것도 마찬가지. 대체재 가격이 나오면은 같은 방향이다라고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것이 지금 교차 탄력성에서 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보완재는 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종류했고요. 다음에 응용으로 넘어가서는 응용에서는 탄력성 응용, 그래프가 가파를수록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가파를수록 수량 변화가 적죠. 수량 변화는 우리 좌우로 보잖아요. 그래프 그릴 때. 수량 변화는 좌우로 보는 건데 이게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좌우 변화폭이 적죠. 좌우 변화폭이 적으니까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좌우 변화폭이 크죠. 그러니까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수평이 돼버리면 완전 탄력적. 이렇게 수직이 돼버리면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자, 그래프와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과 판매 수입이었어요. 탄력성이 큰 경우, 제 왼팔이 수량 변화의 크기고 제 오른팔이 가격 변화라 그랬죠. 가격이 조금 하락할 때 수량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 혹시 이렇게 말씀드렸나요? 안 했나요? 이렇게? 예? 혹시 저 혼자 지금 딴 데 갔다 왔나요? 딴 데서 수업하고 왔나요, 제가? 가격이 조금 하락할 때 수량이 많이 증가하면 제 왼팔이 수량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오른팔이 가격 변화예요.
가격이 조금 하락할 때 수량이 많이 변하면 이건 탄력적인 거죠. 이럴 때는 가격을 낮추어서 수량을 많이 판매하는 게 판매 수입을 높일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탄력적인 경우에요.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어야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겁니다. 탄력적인 상황에서 가격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격 올려버리면 수량이 크게 줄어버리니까 판매 수입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도 괜찮아요. 가격을 올린 것에 비해서 수량이 조금밖에 줄지 않으니까 가격 올린 효과가 더 큰 거죠. 그럴 땐 비탄력적일 땐 제 왼팔이 수량이에요. 비탄력적일 땐 가격을 올리는 것이 더 나은 거죠. 맞나요? 자, 그렇게 항상 제가 몸짓 했던 걸 기억하시라. 몸짓, 제 몸짓을. 그러면은 제가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죠. 이게 시각적인 시각적인 것으로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라고 하잖아요. 시청각, 뭐 느끼고 보고 이렇게 듣고 그게 이제 제 왼팔이 수량 변화. 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추어서 수량을 크게 늘리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경기 변동 했고요. 경기라고 하는 것은 수량 변화에 경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는 현상이 경기 변동이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이게 불규칙 변동도 있고 갑작스런 정부 정책 변화나 뭐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거, 불규칙 변동, 또 장기 변동, 계절 변동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순환 변동이고요. 그러한 순환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어떤 특성이 있느냐? 주기는 더 길게 나타나고 진폭은 더 크게 나타나고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는 약간은 뒤쳐져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이라는 주제가 있었고 또 순환 국면별 특성이 있어요. 그 순환 국면별 특성은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이 구간별로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할 때 가장 이제 시험에 많이 언급된 것은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도인이 중시된다, 매수인이 중시된다.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도인이 중시되고 내려가는 시기에는 매수인이 중시된다. 상도 하수 했죠. 그리고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 올라가는 시기에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의 의미가 있죠. 올라가는 시기의 과거는 여기 있으니까 하한의 의미가 있고요. 내려가는 시기의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을 했고요. 또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는 일반 경기에서 보지 않는 안정시장이라는 독특한 국면이 있다 그랬죠. 모든 부동산이 이런 안정시장의 성격을 갖는 게 아니고 항상 존재하는 것은 하향시장이나 뭐 회복시장이 그 뒤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존재해서 소규모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라 그랬어요. 소규모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른 데 올라가더라도 여기는 별로 안 올라간다거나 다른 데 떨어지더라도 여기는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띈다 그랬죠. 그런 독특한 게 있다 그랬고요. 다음에 이제 거미집 모형 소개했죠. 그냥 거미집 모형은 소개만 했어요. 이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생산을 많이 늘리고 생산을 많이 늘리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 떨어지니까 또 생산량을 줄이고 이런 게 반복되는 현상을 얘기했죠. 그게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이었는데 부동산에도 적용되는 것은 바로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자들은 가격이 형성되면 그때 가격 보고 바로 수요량을 결정하면 되지만 공급자들은 지금 결정된 가격 보고 다음 연도의 공급량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 공급 물량이 실제로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지나야 되죠. 이게 농산물이나 부동산이나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 이론을 적용을 한 겁니다.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 거미집 모양 같다 해서 거미집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소개 정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시장론에 가서는 시장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도가 높지 않다 그랬죠. 뭐 구체적 시장, 추상적 시장, 또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현실의 시장은 모두 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랬죠. 완전 경쟁이는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거는 소개만 했고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과장, 국수, 비비자 했죠. 자, 지난주에 부동산 시장 특성에서 여기가 이제
과장국수 비비자. 과는 과다한 법적 제한이라고 그랬죠. 법적 제한이 많게 되면은 어디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수급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랬어요.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은 뭐의 원인이 되는 거요? 가격 왜곡 현상. 가격이 급등하게 되거나 이렇게 이런 현상의 원인이죠. 이거는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그랬죠. 장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은 소진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과장국수, 과다한 법적 제한. 그다음에 이거는 장기성이죠. 장기 매매 기간이 길어요. 매매 기간이 길기 때문에 환금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국지성. 이거는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역별로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뭐 세종시나 아니면은 이 부산 경남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이나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달리 나타날 수 있어요. 부분 시장이 나타나거나 시장 세분화가 나타난다. 그다음에 BBB 했죠.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상품의 비표준화성, 거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이렇게 되고요. 저는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죠. 이거는 고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가성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편안한 자세로 듣고 계시죠. 굉장히 그 서비스를 지금 잘 받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앞으로 한 2달 또는 넉 달만 지나면은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나서서 앞서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아직 옹알이가 안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옹알이가 될 텐데 앞으로 제가 많이 더 키워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제가 고생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마음을 놓죠. 원래 그렇죠. 애들 키우면 이거 언제 다 키우나 손이 많이 가는데 다 갈아주고 다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딱 보니까 그런 상태에 보니까 알아서 처분대로 해주세요. 표정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기능. 자, 이 부동산 시장 기능은 자고가 정량했죠. 자고가 정량. 자는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자원 배분한다? 시장이. 시장이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어떻게 배분한다 그랬어요?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수요자 공급자가 행동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배분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요자 공급자가 뭘 보고 행동해요? 가격 보고 행동한다 그랬죠. 가격.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가 형성이 돼요? 가격이 형성되죠. 근데 그 가격이라는 게 높게 형성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 물건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업체는 이윤을 많이 얻겠죠. 그러니까 이윤을 많이 얻기 위해서라도 그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자원을 높은 값을 주고서라도 사와서 만들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자원들은 어느 쪽으로 우선적으로 간다고요?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근데 그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가격 보고 알 수 있다고요.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쪽으로 자원이 자연스럽게 먼저 배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능을 다른 말로 가격 기능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원 배분 이렇게 해서 이런 목재라든가 인적 자원이라든가 원유 이런 철강 이런 것들이 다 가격 보고 자원이 배분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자원 배분하는 기능,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 말이죠. 여기 임대시장이다 또는 토지시장이다 이런 것도 그런 게 자원이라는 것이 배분되는 게 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자원 배분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자원 배분 기능. 다음에 이제 교환 기능이죠. 교환 기능. 다음에 가는 가격 창조 기능.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죠. 가격 창조. 요거는 정보 제공 기능. 양과 질을 조절하는 기능. 이렇게. 자고가 정량. 이렇게. 이게 가격 정보가 제일 중요한 정보죠.
다른 정보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정보는 가격 정보. 그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요.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그랬죠. 정보가 즉각 반영되면은 뭐고요? 효율적이고 반영 안 되면은 비효율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반영되는 정보가 과거 정보가 즉각 반영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약성 효율적 시장이고,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돼 있다면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고, 내부 정보까지 반영돼 있으면 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준강성,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약성, 중강성, 강성 있는데, 이 시장 중에 강성 시장이 요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 그랬죠. 요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고요. 자, 이런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얘기했어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정보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분석을 해야 내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죠. 이거는 개인이 얻는 초과이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개인이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이 알고 있는 정보보다는 더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 현재 공표 정보나 내부 정보를 가져가서 분석을 해야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디까지 반영되어 있어요?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으니까 어떤 정보를 분석해야 돼요? 내부 정보까지 분석해야 이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우수한 정보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런 단어도 설명드렸죠. 이거는 과거 정보 분석하는 것이고, 기본적 분석은 현재 공표 정보까지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디 가서든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 분석으로는 어디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약성에서는 약성에서는 얻을 수 있지만 중강성에서는 얻을 수가 없죠. 똑같은 수준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됐나요? 항상 뭘 이용해야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해야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론으로 들어가서 정부의 개입이라는 주제 있죠.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두 가지로 다시 나눠서 정부 개입, 필요성, 정부 개입, 수단 나눴어요.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둘로 나눴죠.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었죠. 이 시장 실패가 대부분 출제된다고 했고요. 시장 실패. 여기 이제 시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시장이 어떤 기능, 자원 배분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가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 또 하나는 사회적 목표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주로 형평성 측면이라고 그랬어요. 사회적 목표는 주로 형평성 측면. 경우에 따라 효율성이 될 수 있는데, 얘는 효율성 측면이에요.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것은 직접 개입이 있고 간접 개입이 있고 토지 이용 규제가 있다. 직접 개입은 일단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죠.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그런 개입. 간접 개입은 각종 지원이나 보조 같은 거라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정부가 사거나 팔거나 하는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요거는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고 민간이 하고요. 정부는 지원이나 보조, 세금을 매기거나 깎아주거나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있다는 정도고요. 워낙 중요한 게 시장 실패라서 시장 실패는 따로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시장 실패는 그 원인이 외공불비했죠.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자,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외부 효과라고 했어요. 외부 효과는 다시 정예 외부, 부예 외부 이렇게 나눠서. 자, 얘네들이 외부 효과는 의도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 거죠. 의도하지 않으면서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데 의도하지 않는 혜택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게 정예 외부.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게 부의 외부. 자, 이런 것들은 나타나면 좋겠지만 잘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과소생산의 비효율이 나타나고, 요거는 시멘트 공장이 이웃 주민들한테 끼치는 영향같이 나타나면 안 좋지만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산되는 비효율이 나타나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비용을 낮게 인식하기 때문에 비용을 낮게 인식하게 되면 그만큼 이윤을 크게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이윤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죠. 이때 보통 보조를 하고요. 이때는 보통 규제를 해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공공재해 같은 경우에는 비배제성, 비경합성 이 두 가지 성질을 갖는다 그랬죠. 특히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배제성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 문제 나타나죠.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니까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과소생산되니까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되겠죠. 정부 직접 생산해야 돼요. 비경합성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불안전 시장은 뭐예요? 독점, 과점 얘네들이죠. 얘네들은 다 마블 할 수 있죠. 이것도 뭐예요? 과소생산. 그래서 이거는 독과점 규제를 해야 되고요. 비대칭 정보, 다른 말로 불안전 정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이런 게 있죠. 도덕적 해이.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과소생산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강제 가입을 시키거나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거나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죠.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거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도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보세요. 지난번에 루리스 앱 알려드렸죠. 루리스 앱 어플리케이션. 이게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사람들한테 아주 간편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하는 것도 있죠. 실거래가 신고해서 언제든지 그걸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정보를 다 알려주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개입인 거죠. 자, 이렇게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죠.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정부 실패가 있을 수가 있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사회적 후생 손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까지 함께 하시고요. 물론 정예외부 부예부는 조금 더 내용이 있죠. 핀피 현상이다, 님비 현상이다, 뭐 이런 것까지 있고,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토지 정책에서 지역지구제 있죠. 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걸 이제 목적, 그다음 문제점, 다음에 대책 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원래 효과도 있는데 효과는 중요도가 좀 낮다 그랬죠.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뭐를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는 부의 외부 효과 제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시장 실패 수정하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예요. 시장이 자원 배분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난개발이 되어버리면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는 거죠. 지금 계속 그런 거예요. 지금 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자원 배분 기능을 시장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도 무슨 현상? 부의 외부를 제거해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도록 하는 게 이 지역지구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부의 외부 제거죠. 다음에 문제점은 이게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죠.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잖아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정책인데, 그런 과정에서 뭐를 해칠 수 있어요?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요.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당히 상충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TDR,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이 있죠. 했나요? 개발권 양도제. 이건 이제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과 분리가 가능한 개발권을 줘서 그 개발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바로 이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그 다음에 경직성 문제도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거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한다 그랬죠. 예, 근데 상황 변화가 수시로 되는 거니까,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 너무 획일적인 지정을 해버리면, 그것도, 이 경직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구 단위 계획, 우리 개론에서는 이걸 계획 단위 개발이라고 해요. 계획 단위 개발. 필지별 개발이 아니고요. 계획 단위별로 개발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는 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런 것도 있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런 것도 다 이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 마지막.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가 어떻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예요?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고, 이거보다 어디에 규제해야 돼요? 이거보다 낮게 규제해야 되겠죠? 높게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낮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60보다 높게 받으면 처벌하겠다. 그러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효과 없어요. 왜냐하면은 임대인들이 지금 시장 임대료가 50의 의미가 뭘까요? 시장 임대료 50의 의미. 시장 임대료 50의 의미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50보다 싼 집 좀 구해주세요 하면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60 받아주세요 하면은 집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60 내놓으면은 집이 안 나가는 거 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60보다 높게 받으면 처벌하겠다. 55보다 높게 받으면 처벌하겠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집이 나가지도 않는 상황인데 그렇게 내놓으면 그 위에 설정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낮게 설정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을 때 수요자들은 어떻게? 수요를 증가시키고 공급자들은 공급을 감소시키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줄어든다 그랬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많이 줄어들어요. 결국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수요하고자 하는 물량은 이만큼인데 공급하고자 하는 물량은 이렇게. 시장에서는 뭐가 나타나요? 초과 수요가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집 구하기 어렵죠. 이 상승 압력이 존재해요. 가격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데 정부가 못 올라가게 막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튀어 올라갈 때는 어디까지 튀어 올라갈 수 있어요? 부딪힐 때까지 튀어 올라간다. 부딪힐 때. 여기서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원래보다 물량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여기까지 튀어 올라갈 수 있어요. 부딪힐 때까지. 자, 이렇게 되면은 계약서에는 40이라 쓰고 실제로는 60을 주거나 이런 음성적 지불이 수수될 수 있다 그랬죠. 음성적 지불이 수수되는 시장을 암시장이라 하고요. 맞나요?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수요자들은 집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동이 저하된다 그러고요. 임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다 암시장의 가격을 받는 것은 아니고 40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투자를 기피해요. 질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이 임대료 규제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나머지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율화는 나중에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임대료 보조, 주택 보조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주택 보조는 자, 임대료 보조보다 더 큰 말이 주택 보조예요. 그래서 지금 정책론에서 남아있는 게 주택 보조 속에 여기 이제 생산자 보조가 있고요. 소비자 보조가 있어요. 소비자 보조에 이제 임대료 보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요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조세. 요게 이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일단 주택 보조 하면은, 생산자 보조도 있고 소비자 보조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생산자 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일 것 같아요? 돈이 적은 사람일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생산자 하면은. 맞나요? 소비자 하면은
좀 돈이 적은 사람, 서민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생산자 보조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조를 하더라도. 왜 돈 있는 생산자한테 보조를 할까? 그죠? 그런 생각 안 들어도 관계가 없어요. 뭐 제가 꼭 들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돈 있는 사람들 왜 보조할까? 근데 공부를 잘하려면은 자꾸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이제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 이게 그런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생산자한테 보조한다는 측면에서는 형평성 측면에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거를 보조하에 주는 쪽에서 그걸 몰라서 그럴까 이 말이에요. 알면서 한다는 거죠. 알면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그 이유는 주택이 부족한 경우예요.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비자 보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3, 4년 전, 4, 5년 전인가 대학가에 반값 등록금 얘기가 많이 나왔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생각하시나요? 반값 등록금? 그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올 때 뭔 얘기도 나왔는가 하면은 그 반값 학생들의 주거 문제가 이제 또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등록금보다는 그 학생들의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대학교 다녀봤고 이렇게 조카들 다니는 것도 이렇게 봤는데 등록금보다는 생활비가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생활비 중에 대부분이 바로 주거비예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조그만 방 한 칸에 조그만 방이요. 요거 타일 3개 곱하기 한 5개? 3 곱하기 5? 요 정도면은 몇 평 정도 될까요? 2평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요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싱글 침대 조그만 거 딱 넣고요. 그러면은 그 싱글 침대 들어가는 만큼의 나머지 면적이 있어요. 그럼 그 나머지 면적에, 옷걸이 갖다 놓고, 책상 조그만 거 갖다 놓고, 요게 다요. 그런 방에 50만원. 그런 방에 50만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을 개조했는데, 원래 단독주택이 이제 그 다가구 주택인 것 같아요. 단독주택 다가구 3층짜리. 근데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통의 집의 구조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문간방이 있잖아요. 문간방. 문 열고 들어가면은. 그리고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안방이 있고, 뭐 화장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은 거실이 없어요. 원래는 거실이 있어야 되는 집이잖아요. 그 거실 자리에 거실이 없는 거예요. 거실을 칸을 나누어서 방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새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공간에다가 이제 학생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옷걸이 이렇게 갖다 놓고 말릴 수 있게 세탁기 해서. 그런데 그 중에 한 칸이 50만 원이라고요. 그 중에 한 칸이. 그러니까 엄청난 주거비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부에서 학생들한테 전세 자금을 지원을 해주겠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면은 조그만 방 한 칸을 얻을 수 있다면 1,000만 원을 보태줄 테니까 2천만 원만 마련해서 방을 한 칸 얻으면 그래도 주거비를 좀 절약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1,000만 원을 보태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고맙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주변에 방을 알아보러 다니겠죠. 자, 방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나만 알아보러 다니나요? 학생들이 다 알아보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가 그런 정책을 쓴다고 해서 없던 주택이 갑자기 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학가 주변에 있는 주택은 늘 그 숫자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학생들이 많이 알아보러 다니니까 집주인들이 보니까 아이고 지금까지는 쳐다보지 않던 놈들이 와가지고 이놈도 쳐다보고 저놈도 쳐다보고 다 쳐다보는 거죠. 자, 3천만 원 내놨던 전세를 올리는 거죠. 4천으로 이렇게 올려. 그러면 정부에서 1,000만 원 보태줘도 내 주머니에서는 여전히 3천만 원 나와야 되죠.
정부에서 보태준 1,000만 원은 누구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집주인 주머니로 가는 거죠. 보조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정부가 집주인한테 1,000만 원 이제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빈집이 없어요. 주택이 없어요. 학생들이 머물 만한 주택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1,000만 원 보조해 준다고 1,000만 원까지 전세 자금이 올라가는 경우는, 전세금이 올라가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해요. 근데 상당 부분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은 누가 혜택을 보니까? 집주인이 혜택을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주택을 주변에 많이 짓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임대주택을.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주택을. 그러니까 건설사한테, 생산자한테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이 어떠한 경우,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택이 많이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임대료는 어떻게 떨어지겠죠. 건설사한테 이제 보조를 해줬잖아요. 보조를 해줬으니까 건설사들이 그 보조받아서 생산량을 늘려서 주택을 많이 만들어내 놓으면 빈집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임대료는 떨어지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경우 말고는 이제 우리는 소비자 보조를 얘기하는 거죠. 소비자 보조. 소비자 보조가 뭐예요? 이제 수요하는 사람들한테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 소비자한테 보조해 줄 때는 아무 소비자한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해주는 거죠. 자, 그 소비자 보조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현금 보조도 있고, 현물 보조도 있고, 가격 보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모든 보조는 성격이 똑같아요. 지금 여기 임대료 보조 하잖아요. 임대료를 보조한다라는 거 하고요. 애들 키우는 육아 보조 있죠. 또는 뭐 여러 가지 보조들이 많아요. 노인들한테 뭐 교통비 보조 해준다. 모든 보조의 성격은 똑같아요. 분석 구조가 똑같아요. 분석 구조가. 지금 앞으로 분석하는 구조가 똑같은데, 그 이제 예를 들기가 또 좀 더 적당한 것이 뭐 교통비 보조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노인들한테 해준다.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하루 한 번 외출한다 치고, 한 번 외출할 때 대중교통비가 1,000원, 갈 때 1,000원, 올 때 1,000원 하면은 2,000원, 한 달이면 6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라고 치면, 그 중에 반틈을 보조해 준다면 말이에요. 반틈. 그러면은 6만원의 반이니까 3만원 되겠죠. 현금 보조는 돈으로 3만원 주는 거예요. 통장으로 3만원 넣어주는 거죠. 현물 보조는 쿠폰 30장 주는 거예요. 정부가 30장 사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가격 보조는 한 번 탈 때마다 50% 할인하는 거예요. 탈 때마다 50% 할인. 자, 하루 한 번 매출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정부 재정 지출은 다 어때요? 정부 재정 지출은 다 똑같아요. 이거 3만원, 쿠폰 30장 3만원, 이거는 500원 곱하기 60번이니까. 맞나요? 이 차익만큼은 이제 누가 보조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보조해줘야 되는 거죠. 자, 정부 재정 지출은 똑같은데 보조받는 사람의 만족이 가장 높은 건 뭐예요? 이거는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 희한해. 왜 현금 보조예요?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그죠? 노인들 어차피 남는 거 시간인데, 다른 거 쓰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죠. 대중교통 이용 안 하고. 이게 가장 높아요. 근데 정부가 의도하는 건 뭐예요? 추운데, 먼데, 다리 아픈데 그렇게 걸어 다니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의미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죠? 다른 데 써버리고 그냥 딴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은 누가 만족도가 더 높을까요? 쿠폰 가격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요거. 왜냐하면 요거는 옆집 노인한테 깡해서 팔 수가 있거든. 그 옆집 노인은 이거 3만 원에 안 사요. 27,000원에 사는 거지. 27,000원에 사서 갈 때도 쿠폰 쓰고 올 때도 쿠폰 쓰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요거는 안 타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타야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타야만 500원 할인하는 거지 따로 내가 생기는 거는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요게 만족도가 제일 낮아요. 제일 낮은데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누가 제일 높아요? 요게 제일 높아요.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은데 만족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왔죠? 남자분들 지금 집중하고 계시나요, 지금? 군대 갔다 왔나요? 갔다 왔습니까? 군대 다닐 때 담배 나왔나요? 담배 하루 어느 정도 나왔죠? 한 갑이요? 그때는 많이 나왔네. 우리 때는 반갑이었는데. 이틀에 한 갑 나락씩. 그걸 잘라서 매일 반갑 주는 게 아니고, 이틀에 한 갑 단위로 해서, 월별로 주면은 이제, 한 보루 반, 이렇게. 맞나요? 근데, 우리 때는 그게 담배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담배를 안 피워서, 모아놨다가 이제 집에 갖다 드리면, 집에서 동네 그냥 인심 쓰는 걸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애들은 저한테 사요. 제가 깡해서 팔죠. 깡해서 팔면 담배 받으면 안 피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피우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 이렇게 깡해서 현금화하고 하니까 이제는 돈으로 나온다던데. 맞나요? 그것도 몰라요? 갔다 오기나 했어요? 요즘은 안 난다고? 그러니까 돈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고. 돈으로도 안 나와, 이제. 별로 안 좋아졌네, 처우가.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런 추세예요. 지금 우리 임대료 보조도 쿠폰으로 하는 사람도 적어도 있지만, 현금으로 해요, 사실. 현금으로. 통장으로 넣어줘요. 통장으로 넣어주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함부로 다른 데 쓸 수 없는 구조로 현금으로 넣어줘요. 일단 입금되는 걸 확인해 가면서 임차인한테 임대료 주는 걸 확인하면서 통장으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딴 데 쓸 수가 없는 거죠. 딴 데 쓸 수가 없이 입금되는 거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대요. 제 친구가 이제 유학을 갔는데 사람들이 월요일마다 저 길게 줄을 서 있더래요. 다들 이제 한 보따리씩 짊어지고 이고 막 이렇게. 그 사회보장센터인가 뭐 이런 데 가서 사회복지 카드가 걔네들이 있대요. 그거를 제시를 하면은 일주일치 주거비를 준대요. 걔네들은 주급이잖아요. 주 단위로 하잖아요. 일주일치 주급을 주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디 날품팔이라도 하면은 그날 벌면 조금만 보태면 범죄나 질병을 피할 수 있는 좀 허름하지만 그런 곳을 찾아서 잘 수가 있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네들은 그걸 다 그냥 써버리고 그 짐을 지고 다니면서 계속 숙자 생활을 한다는 거죠. 노숙자 숙자 생활을 한대요. 그러니까 돈으로 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게 그 사람들한테는 만족도가 더 높을 수는 있죠. 어쩌면은 그냥 차라리 못 먹던 고기라도 한 번 더 먹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요 세 가지가 있어요. 보조 방식에는. 근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제 임대료 보조하면은 바로 요거를 말한 거고. 임대료 보조하면 가격 보조를 말해. 가격 보조.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이런 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중개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아서 대출을 받을 때도 좀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게 도와줄 필요도 있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소득층들은 정보가 부족해요. 오히려 그 임대 아파트 같은 데 가면은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 안에 임대 아파트도 있고 그냥 아파트도 있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그 임대 아파트에 가면은 외제차가 그래 많아요. 외제차가 임대 아파트에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냥 그런데 그냥 공짜로 거의 공짜 살다시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아니면은 세컨드 집에 왔거나 아 그렇구나. 아 절대 세컨드라고 할 수 없구나. 아 그래요? 그러면 어디 좋은데 이렇게 좋은데 이제 모셔놓고 어허 그렇게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를 아셔야 돼. 아셔야 누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거를 하는 거죠. 알려줄 수 있고요. 아무튼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쉬고 임대료 보조 이 효과를 따져야 돼요. 요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요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좀 쉬겠습니다.